유령은 천천히, 무겁게, 그리고 침묵 속에서 다가왔다. 그것이 가까이 오자 스크루지는 본능적으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 유령이 움직이는 공기 속에는 음울함과 신비로움이 흩어져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오직 한 손만이 앞으로 뻗어 있어 그것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그 형체는 어둠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형체는 키가 크고 위험이 있었으며 금이지의 존재감은 그를 엄숙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크리스마스의 유령입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유령은 대답하지 않고 단지 손을 앞으로 내밀어 가리켰다.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를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스크루지는 계속 물었다. 그렇습니까, 유령이여? 유령의 검은 망토 상단이 순간적으로 주름지며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그것이 스크루지가 받은 유일한 대답이었다. 이미 유령들과의 동행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한 스크루지였지만 이 침묵의 형체는 그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의 다리는 떨렸고 유령을 따라가려 할 때조차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였다. 유령은 잠시 멈추어 스크루지의 상태를 살피는 듯했고 그가 진정할 시간을 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스크루지에게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어두운 망토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유령의 눈빛이 느껴졌지만 스크루지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겨우 보이는 것은 망령의 손과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다가올 미래의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외쳤다. 당신은 내가 만난 어떤 유령보다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내가 과거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기에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저에게 말을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유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손은 앞을 가리키고 있었다. 인도해주세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인도해주세요. 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서둘러 가주세요. 유령님. 유령은 그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크루지는 그 검은 망토의 그림자 속에서 따라갔다. 그 망토가 마치 그를 감싸며 떠밀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도시가 그들 주위로 스스로 쏟아오르며 그들을 둘러싸는 듯했다. 그들은 곧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다. 증권거래소 근처 상인들 사이였다. 상인들은 분주히 이리저리 오가며 주머니 속에 돈을 흔들고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며 시계를 확인하고 커다란 금빛 인장들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것은 스크루지가 여러 번 본 익숙한 광경이었다. 스크루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갔다. 아니요. 턱이 비정상적으로 큰 둥뚱한 남자가 말했다. 나도 잘 알지는 못해요. 다만 그가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소. 언제 죽었죠? 다른 사람이 물었다. 어젯밤인가 봅니다. 뭐가 문제였길래요? 세 번째 사람이 물으며 커다란 코담배 상자에서 많은 양의 코담배를 꺼냈다. 난 그 사람이 절대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남자가 하품하며 대답했다. 그가 가진 돈은 어떻게 됐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코끝에 혹이 매달린 남자가 물었다. 그의 혹은 마치 칠면조의 목덜미처럼 흔들렸다. 들어본 바가 없소. 턱이 큰 남자가 다시 하품하며 말했다. 아마 회사에 남겼겠지요. 나한테는 남기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하오. 이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간소한 장례식이 될 겁니다. 같은 남자가 덧붙였다. 맹세컨대 참석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소. 우리끼리 모여서 가는 게 어떻겠소. 점심이 제공된다면야 단 갈 수 있소. 코끝에 혹이 있는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먹을 게 있어야 갑니다.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뭐? 결국 내가 당신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겠군요.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나는 검은 장갑도 끼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 간다면 나도 가보겠소. 생각해보니 내가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였을지도 모르겠군요. 우린 길에서 마주치면 항상 멈춰서 인사를 나눴으니까요. 그럼 안녕. 말을 하던 사람과 듣던 사람들은 서로 흩어져 다른 사람들 속으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갔다. 스크루지는 그들을 알고 있었고 유령을 바라보며 그 대화의 의미를 묻고 싶어 했다. 유령은 조용히 거리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치는 장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스크루지는 이 두 사람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업가로 매우 부유하고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스크루지는 늘 그들의 평판을 좋게 유지하려고 했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사업적인 관점에서 말이다. 잘 지내나? 한 사람이 물었다. 그쪽은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좋아.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그놈도 결국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갔군. 안 그래? 그렇다고 들었어.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다. 춥군. 그렇지 않나? 크리스마스철에 어울리는 날씨지. 스케이트를 타진 않겠지. 아니. 딴 생각할 게 많아 잘 가게. 그게 전부였다. 그들의 만남, 대화, 그리고 작별은 단 몇 마디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에 스크루지는 유령이 이런 사소한 대화에 중요성을 두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숨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이 대화가 그의 오래된 동업자 제이콥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고 이 유령은 미래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크루지는 이 대화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대화가 누구와 관련이 있든 간에 분명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듣는 모든 말과 보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기로 했다. 특히 미래의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그림자라도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모습이 자신이 놓친 단서를 제공하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의 평소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시계는 그가 보통 그 자리에 있을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인파 속에서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는 삶을 바꾸려는 결심을 되새기고 있었고 이 장면이 자신의 새로운 결심이 실행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품었다. 고요하고 어두운 가운데 유령은 손을 뻗은 채 스크루지 옆에 서 있었다. 스크루지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을 때 뻗은 손의 움직임과 자신을 향한 위치를 통해 보이지 않는 눈이 날카롭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그를 몸서리치게 했고 차가운 한기가 몰려왔다. 그들은 번잡한 장소를 떠나 스크루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의 음침한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스크루지가 위치와 나쁜 평판을 알고 있던 곳이었다. 길은 더럽고 좁았으며 상점과 집들은 초라했고 사람들은 반쯤 벌거벗고 술에 취했으며 허름하고 추한 모습이었다. 골목과 아치길은 마치 하수구처럼 악취와 오물, 그리고 삶의 찌꺼기들을 거리로 쏟아냈고 이 지역 전체는 범죄와 더러움,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악명 높은 거리의 깊은 곳에는 지붕 아래 낮고 음침한 상점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철, 낡은 헝겊, 병, 뼈, 기름진 찌꺼기 등을 사고 팔았다. 상점 안바닥에는 녹슨 열쇠, 못, 사슬, 경첩, 줄, 저울, 추,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 철물이 쌓여 있었다.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비밀들이 더럽고 낡은 헝겊더미, 썩어가는 기름 덩어리, 그리고 뼈 무덤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 상점의 물건들 사이 오래된 벽돌로 만든 쇳난로 옆에는 백발이 성성한 악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약 70세쯤 되어 보였고 낡은 천 조각들을 줄에 걸어 추운 바람을 막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평온한 은둔의 사치를 즐기고 있었다. 스크루지와 유령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가 상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비슷한 짐을 든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왔고 그녀 뒤를 낡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따랐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고 잠시 멍하니 서 있던 파이프를 물고 있던 노인까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청소부가 첫 번째로 도착했군. 첫 번째 여자가 외쳤다. 세탁부가 두 번째, 장례 도우미가 세 번째네. 봐요. 조영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셋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여기보다 더 좋은 만남 장소는 없지. 조영감이 담뱃대를 입에서 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게. 오래전에 이곳이 당신들 모두의 자유로운 공간이 된 거 알지 않나?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 잠시만 기다려. 가게 문부터 닫겠소. 아, 이 문소리 좀 봐. 내 생각엔 이곳에서 가장 녹슨 쇳덩이는 바로 이 문틀일 거요. 그리고 내 뼈보다 더 오래된 건 없을 거요. 하하. 우리 모두 각자 역할에 딱 맞는 사람들이야. 안으로 들어오게. 그들은 낡은 천으로 가려진 공간, 일종의 응접실로 들어갔다. 노인은 낡은 계단봉으로 불을 긁어 모으고 밤이었기에 연기 나는 등잔을 손질한 후 다시 담뱃대를 입에 물었다. 그 사이 이미 말을 시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허세를 부리듯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팔꿈치를 무릎에 걸치고 다른 두 사람을 도발적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딜버 씨? 누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챙길 권리가 있는 거죠. 그도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건 맞는 말이죠. 세탁부가 동의했다. 그보다 자기 이익만 챙긴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까 겁먹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지 말라고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 서로 험담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절대 아니죠. 딜버와 남자가 동시에 말했다. 그럴 리가요. 좋아, 됐어요. 여자가 외쳤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것들 몇 개 없어진다고 누가 손해보겠어요? 죽은 사람이 손해볼 리는 없겠죠. 그럴 리가요. 딜버가 웃으며 말했다. 죽어서도 이런 걸 지키고 싶었으면 그 악랄한 구두쇠가 여자가 말을 이어갔다. 살아있을 때 좀 인간답게 살았어야지. 그랬다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라도 누군가 곁에 있어줬겠죠. 홀로 헐떡이며 마지막 숨을 내쉬는 대신에 말이에요. 그 말이 정말 맞아요. 딜버가 동의했다.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벌이에요. 벌이 좀 더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가 대꾸했다. 확실히 말하지만 내가 더 손에 넣을 게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짐을 열어봐요. 조영감,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게요.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먼저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만나기 전에 이미 서로 나눠 가질 것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죄도 아니라고요. 열어봐요.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먼저 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낡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먼저 나서서 자신이 챙긴 물건들을 꺼냈다. 그것은 많지 않았다. 도장 몇 개, 연필 케이스, 커프스 단추 한 쌍, 그리고 그다지 가치 있지 않은 브로치 하나였다. 그것들은 각각 조 영감이 조사한 뒤 벽에 가격을 분필로 적어가며 감정되었다. 물건이 더 이상 없자 그는 금액을 합산했다. 이게 내 몫이야. 조가 말했다. 이 이상은 한 푼도 못 줘. 내가 거절해서 큰일 난다 해도 말이야. 다음은 누구야? 딜버가 다음이었다. 침대 시트와 수건 몇 장, 약간의 헌옷, 오래되는 수저 두 개, 설탕 집게 한 상, 그리고 부츠 몇 켤레가 있었다. 그녀의 물건들도 같은 방식으로 벽에 가격이 적혔다.
내가 여자들에게는 항상 너무 많이 줘. 이게 내 약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지. 조영감이 말했다. 이게 내 목이야.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하면 내가 후회하면서 반 크라운을 깎아버릴 거야. 이제 내 짐을 풀어봐요. 조. 첫 번째 여자가 말했다. 조는 편하게 짐을 풀기 위해 무릎을 꿇고 수많은 매듭을 풀어내어 어두운 천으로 된 무거운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조가 물었다. 침대 커튼인가? 맞아. 여자가 팔짱을 끼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웃으며 대답했다. 침대 커튼이야. 설마 그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커튼을 링까지 다 떼어낸 건 아니겠지? 조가 물었다. 맞아. 내가 그랬어. 여자가 대답했다. 왜 안 되는데? 넌 정말 돈 벌 재주가 있구나. 조가 말했다. 넌 분명 성공할 거야.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걸 놓칠 리 없지. 내가 장담해. 조. 여자가 태연하게 말했다. 이제 그 담요에 기름 흘리지나 마. 담요라고? 조가 물었다. 아니, 그럼 그게 누구의 것이겠냐? 여자가 대답했다. 그 사람이 커튼이 없다고 감기 걸리는 일이 없을 테니 걱정할 필요 없어. 혹시 전염병으로 죽은 건 아니겠지? 응. 조영감이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요. 여자가 대꾸했다. 내가 그 사람 곁에 오래 머물 만큼 그 사람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셔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구멍 하나 없고 해진 곳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최고로 좋은 셔츠였고 정말 멋진 거였죠.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그냥 낭비되었을 거예요. 낭비라니 무엇을 낭비한다고 말하는 거야. 조가 물었다. 그걸 입힌 채로 묻으려는 게 낭비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누군가 멍청하게도 그렇게 하려 했지만 내가 다시 벗겨놨어요. 구명천이 그런 용도로도 적합하지 않다면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겠죠. 몸에는 충분히 어울려요. 그 사람이 무명천을 입고 있을 때보다 더 흉하게 보일 리 없으니까요. 스크루지는 이 대화를 듣고 몸서리쳤다. 그들이 희미한 조명 아래 모여 훔친 물건들을 나누는 광경을 보며 마치 악마들이 시체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혐오와 분노를 느꼈다. 하하, 여자가 웃었다. 조가 낡은 천 가방에서 돈을 꺼내 땅바닥에 나눠 놓으며 각자의 몫을 정리하자. 그녀가 다시 말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모두를 겁주고 멀리하게 만들더니 죽고 나서는 우리한테 덕을 보게 해주네요. 하하하. 유령이여. 스크루지는 발끝부터 온몸이 떨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불행한 자의 처지가 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지금 내 삶이 바로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자비로운 하늘이여. 이건 또 뭔가요?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물러섰다. 장면이 바뀌었고 이제 그는 거의 침대에 닿을 뻔한 상태였다. 커튼도 없이 헐벗은 침대 위. 너덜너덜한 천으로 덮인 어떤 존재가 있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만 그것은 무언의 끔찍한 메시지를 내뿜고 있었다. 방 안은 너무 어두워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스크루지는 무언가 보려는 본능에 따라 주변을 둘러봤다. 어떤 방인지 알고 싶다는 초조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침대 위로 곱게 떨어졌고 그 위에는 약탈당하고 방치된 채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애도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한 남자의 시신이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바라보았다. 유령의 손은 여전히 시신의 머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천은 대충 덮여 있었고 스크루지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얼굴이 드러날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았지만 천을 들추는 것처럼 유령을 물러가게 할 힘은 전혀 없었다. 오, 차갑고 굳어버린 끔찍한 죽음이여. 내 재단을 여기 세우고 네가 가진 모든 공포로 그것을 꾸며라.
이것이 바로 너의 영역이다. 그러나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명예로운 머리카락 하나도 끔찍한 목적으로 바꿀 수 없고 얼굴의 표정을 혐오스럽게 만들 수도 없다. 손이 무겁고 풀리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심장과 맥박이 멈췄다 하더라도 그 손은 한때 열려 있었고 너그럽고 진실했으며 그 심장은 용감하고 따뜻하며 다정했으며 맥박은 인간다웠다. 이 말들은 스크루지의 귀에 들리지 않았으나 그는 침대를 바라보며 이 말을 마음으로 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일어난다면 그의 첫 생각은 무엇이겠는가? 탐욕, 냉혹한 거래, 걱정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그를 이런 풍요로운 끝으로 이끈 것이 분명하군. 그는 어두운 빈집에 누워 있었다. 그를 기억하며 그는 이러저러하게 친절했다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의 따뜻한 말을 기억하면 아도 그에게 친절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문 밖에서는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고 있었고 벽난로 아래에서는 쥐들이 갉아먹는 소리가 났다. 그것들이 이 죽음의 방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지 스크루지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외쳤다. 이곳은 끔찍한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떠난다고 해도 그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나갑시다. 하지만 유령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해합니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령이여, 저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유령이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유령이여,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령은 잠시 어두운 망토를 날개처럼 펼쳤다가 그것을 거두고는 햇빛이 비치는 한 방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한 어머니와 그녀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창문 밖을 내다보고 시계를 바라보며 바느질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놀이 소리조차 견디기 힘들어했다. 마침내 오래 기다리던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서둘러 문으로 달려간 남편을 맞이했다. 그는 젊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깊은 고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에는 독특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진지한 기쁨이었으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듯 애써 숨기려 했다. 그는 난로 옆에 차려둔 식사 앞에 앉았고 그녀가 희미하게 소식을 묻자 긴 침묵이 흐른 뒤였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좋은 소식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면 나쁜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이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 완전히 망한 건가요? 아니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캐롤라인. 그가 마음을 바꾼다면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희망이 생길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직 희망을 잃지 않은 거죠. 그는 이미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남편이 대답했다. 그는 죽었거든. 그녀는 온화하고 인내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였다. 만약 그녀의 얼굴이 진실을 말한다면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그 말을 듣고 감사함을 느꼈고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즉시 용서를 구하며 후회했지만 그 첫 번째 감정이 그녀의 진심이었다. 어젯밤 내가 말했던 그 반쯤 취한 여자가 말한 대로 내가 그를 보려고 했고 일주일 연기를 요청했던 그 말이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때 매우 아팠고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빚은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글쎄,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설령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의 후계자가 그렇게 무자비한 채권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는 오늘 밤 가벼운 마음으로 잘 수 있겠어요. 캐롤라인. 그들이 어떻게든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확실히 가벼워졌다. 아이들의 얼굴은 조용히 모여 앉아 그들이 거의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을 들으며 밝아졌고, 그 집은 그 남자의 죽음 덕분에 더 행복한 집이 되었다. 유령이 그에게 보여준 유일한 감정은 기쁨이었다. 죽음과 관련된 어떤 다정함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니면 방금 우리가 떠난 그 어두운 방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유령은 그를 여러 거리로 이끌었다. 스크루지는 그 길을 걷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자신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빈민가의 크레치트 집에 들어갔다. 그곳은 그가 전에 방문한 집이었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했다. 떠들썩하던 작은 크레치트 아이들은 한 구석에 앉아 마치 동상처럼 가만히 있었고, 피터는 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딸들은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조용했다. 그가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사이에 있게 했다. 어머니는 작업을 테이블 위에 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모습이 너무 아파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피터가 대답하며 책을 덮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저녁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걸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동안 조용했다. 그러다 마침내 어머니가 아주 차분하고 기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가 짐을 어깨에 얹고 정말 빠르게 걸었던 것이 기억나. 저도요. 피터가 소리쳤다. 자주요. 어머니가 일을 하면서 다시 말하며 아버지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전혀 힘들지 않았어. 전혀 힘들지 않았지. 그리고 저기 아버지가 문 앞에 있구나. 그녀는 급히 나가서 그를 맞이했다. 밥 크레치트는 따뜻한 목도리를 두르고 들어왔다. 불쌍한 사람, 그게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모두가 그를 돕겠다고 했었다. 그러자 두 어린 크레치트 아이는 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타 각각 아버지의 얼굴에 작은 뺨을 맞댔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밥은 그들과 매우 유쾌하게 이야기하며 가족 모두에게 기분 좋게 말을 건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일을 보고 아내와 딸들이 얼마나 빠르게 일을 하고 있는지 칭찬했다. 그들은 일요일 전에 일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일요일, 오늘 갔다 왔나요? 로버트, 아내가 물었다. 네, 여보, 밥이 대답했다. 당신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 곳인지 보셨다면 기분이 좋아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약속했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그곳을 걷겠다고. 내 작은 아이. 밥이 울먹이며 말했다. 내 작은 아이. 그는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방을 나가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했다. 의자 하나가 아이 옆에 놓여 있었고 최근에 누군가 있었던 흔적이 보였다. 불쌍한 밥은 그 의자에 앉아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작은 얼굴에 입을 맞췄다. 그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다시 내려갔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족은 난로 주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딸들과 어머니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밥은 그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스크루지의 조카가 보여준 특별한 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밥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 그날 길에서 만났을 때 밥이 그냥 조금만 우울해 보였거든요. 라고 밥은 말했다. 그리고 그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물었다. 그래서 밥이 말한 대로 그가 정말 친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크레치트 씨, 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걸 알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게 뭐였죠? 여보, 왜? 당신이 좋은 아내라는 걸 말이죠.
밥이 대답했다. 그건 누구나 알죠. 피터가 말했다. 관찰력이 뛰어난데 아들, 밥이 외쳤다. 그가 그런 말을 하다니 기분 좋았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좋은 아내에게 제가 어떤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내게 명함을 주었죠. 여기 제 집이니 꼭 와주세요. 자, 이건 말이죠. 밥이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아니라 그의 친절한 말투 때문에 정말 기뻤어요. 마치 그가 우리 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우리와 함께 슬퍼한 것 같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렇죠. 여보, 밥이 대답했다. 그를 보고 얘기해보면 알 거예요. 전혀 놀라지 않을 거예요. 내 말 믿어보세요. 그가 피터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줄지도 몰라요. 피터, 그 말을 들었지. 크레치트의 아내가 말했다. 그럼 또 다른 딸이 외쳤다. 피터가 누군가와 사귀고 자리를 잡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밥이 말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보, 하지만 그 일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서로 헤어지겠지만 팀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절대 잊지 않아요, 아버지. 모두가 외쳤다. 저는 알죠. 밥이 말했다. 우리 모두 그가 얼마나 참을성 있고 온화했는지, 그가 아주 작은 아이였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쉽게 싸우지 않을 거고 그를 잊고 다투지 않을 거예요. 네, 절대 잊지 않아요. 아빠, 그들은 다시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밥이 말했다. 정말 행복해. 그의 부인이 그를 입맞춤하고 딸들이 그를 입맞춤했다. 두 어린 크레치트 아이들도 그를 입맞춤했다. 피터와 밥은 서로 손을 흔들었다. 팀의 정신이여, 내 어린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네.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말했다. 무언가가 내게 다가온 것이 느껴져요. 우리의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서 죽어있던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크리스마스의 미래 유령은 스크루지를 이전처럼 이끌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시간이었다. 스크루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실 이제 이 후속 비전들에는 질서가 없었고 그저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비즈니스맨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왔지만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사실 유령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고 그냥 계속 가고 있었다. 지금 스크루지가 원했던 끝으로 스크루지가 잠시 멈춰달라고 간청할 때까지 스크루지가 말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곳은 내가 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랬어요. 저 집을 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게 해주세요. 유령은 멈췄고 손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저 집이 저기 있잖아요. 스크루지가 외쳤다. 왜 다른 곳을 가리키나요? 변하지 않는 손가락은 여전히 그 자리를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급히 사무실 창문으로 달려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사무실이었지만 그의 사무실은 아니었다. 가구는 달라졌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은 그 자신이 아니었다. 유령은 다시 한번 손가락을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따라 다시 함께 걸었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철문이 있었다. 스크루지는 들어가기 전에 잠시 돌아보며 멈췄다. 그곳은 교회 묘지였다. 이제야 그는 이 비참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은 이제 땅 속에 묻혀 있었다. 그곳은 적합한 장소였으며 집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풀과 잡초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나타내는 식물들의 자생이었다. 너무 많은 무덤이 쌓여 그곳을 질식시키고 있었고 넘쳐나는 땅이 비참함을 고백하는 곳이었다. 정말 적합한 장소였다. 유령은 무덤들 사이에서 서서 한 곳을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덜리는 발걸음으로 금 무덤으로 다가갔다. 유령은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였지만 스크루지는 그 형태에서 새로운 의미를 보게 된 것 같아 두려워했다. 그 돌로 다가가기 전에 스크루지가 말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것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유령은 여전히 무덤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들의 길은 특정한 결말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을 고집하면 반드시 그 결말로 이끌리겠죠. 스크루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 길을 벗어나면 결말도 달라질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 그런 것이라면 제발 그렇게 말해주세요. 유령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덜리는 손으로 조금씩 다가가며 유령의 손가락을 따라갔고 그가 읽은 것은 헐값에 방치된 무덤의 비석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에베네저 스크루지였다. 내가 바로 이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인가요?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외쳤다. 손가락은 무덤에서 그를 향해 가리키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다. 아, 안 돼. 아니, 유령. 안 돼요, 안 돼요. 스크루지는 통곡하며 절규했다. 손가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유령. 그는 사시나무 떨듯 덜리는 손으로 유령의 옷자락을 꽉 움켜잡으며 말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가 보여준 이 그림자가 내가 되어야 했던 사람으로 바뀌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희망을 잃었다면 왜 이런 것을 보여주나요? 그때 처음으로 유령의 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좋은 유령이여. 스크루지가 다시 말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그대의 본성은 나를 위해 간섭하고 나를 동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그림자들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변화된 삶을 살며 이 무덤에 새겨진 글을 지울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유령의 친절한 손이 떨렸다. 그는 고통 속에서 가슴을 찢으며 유령의 손을 꽉 붙잡았다. 유령은 그 손을 때려 했으나 스크루지는 강하게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유령은 더욱 강하게 그를 밀쳐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손을 들었고 그때 유령의 두건과 옷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줄어들고 쪼그라들어 결국 침대 기둥으로 변해버렸다.